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굳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법을 다룬다는 것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다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법이 얽혀 있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스케일이 대학 과제 수준에서 박사 논문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한두 차례 영상 제작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사 다닐 때에도 이것 때문에 야근했던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정신이 아득해지지만 그래도 기왕지사 삼성생명법 영상을 제작하기로 한 이상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즉,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는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지배구조라는 게 투자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경우는 적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면이 많으므로 앞으로 제작할 시리즈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소위 삼성생명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지분을 20 몇 조 팔아야 한다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험사는 총 자산의 3% 이내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5천억,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28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300조입니다. 시가 기준이 적용되면 19조를 팔아야 하는 반면 취득 원가 기준으로 하면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에만 취득원가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따라서 이는 특혜이고 다른 금융사들처럼 시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정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꼴밖에 안 됩니다.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산더미처럼 더 많거든요. 86번가에서는 제일 먼저 의안정보 시스템부터 들어가 보았습니다. 더민주의 박용진 의원님과 이용우 의원님께서 각각 6월 16일, 18일에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두 안건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우선 이용우 의원님 안건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두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이해력이 쑥쑥 올라가실 겁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가평가를 통해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06조의 제4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가평가입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시면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후로 나와 있고 5년 이내에 위반되는 부분을 해결하라고 시한을 정해주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행 계획을 금융위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매년 20% 이상을 회수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이 있는데 100분의 20 이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님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의 첫 문단이 이용우 의원님 제안과 완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자산운용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의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고 이 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자고 합니다. 더 강력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제106조의 제4항을 추가하여 시가평가 요소를 넣겠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으로 106조의 2가 신설되는데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입니다. 부칙으로 넘어오면 시행시기 6개월, 해결시한 5년, 6개월 이내 실행 계획을 금융위에서 승인받은 후 매년 20% 이상 해소까지 같습니다. 미이행 과징금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의원님의 경우 100분의 20 이내라고 하신 반면 박 의원님은 100분의 10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또한 차이점으로 해결 시한에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즉 7년으로 할 수 있다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을 실었는데 매각 차익이 손실을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년도에 발생하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안건을 다 읽어보았는데 한눈에 보아도 박 의원님의 내용이 더 강렬합니다. 시가평가뿐만 아니라 의결권과 매각 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더 기한을 주는 당근책도 있지만 이는 사실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안건에 대한 삼성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응입니다. 답변이 실망스러우신가요? 86번가에서 무대응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건이 통과될지 여부부터 불확실합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올라왔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는 초거대 여당으로 더욱 힘이 세지긴 했지만 부동산, 코로나, 외교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보다 성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안건이 통과될지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안건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규제가 결정날지 모르는데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 공포에 또 6개월, 금융위에 제한서 넣었는데 또 6개월입니다. 그러고도 첫 해년도 지분 매각까지 6개월이 남습니다. 하다 보면 2022년에 대선입니다. 과연 그 전에 첫 해년도 지분 매각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현실적 제약 조건을 무시하고 삼성이 취할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벌금 납부입니다. 최대 100분의 20까지 벌금을 내면 되니 5조 초중반 정도를 내면 됩니다. 물론 엄청난 금액이지만 저 금액 내고 지배구조 손안대도 된다면 낼만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박 의원님 안건이라면 100분의 10이니 2조 중후반이 될 것이고요. 혹시나 이 의원님 안건이 되었는데 자유로운 우리나라의 금융위가 법안에서 100분의 20 이내라고 했으니 혹시나 100분의 1만 부과할지도 모를 일이죠.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엄청난 여론의 비난입니다. 삼성그룹이 법위에서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치권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하필 법 적용을 해야 할 때 금융위기급 경제불황이 온다든지 혹은 하필 그때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신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지분 매각 대신 벌금 내다가 보험사 나아가서는 삼성그룹 망하게 생겼다는 언론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기업은 장기전에 능합니다. 둘째, 물산에 전자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물산이 그만한 돈이 있느냐와 지주회사로 자동 전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입니다. 참고로 삼성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는 걸 정말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인데 더욱 자세한 이유는 다음 편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하니 정밀하게 생명이 해소해야 할 지분가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자산이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기준으로 총자산입니다. 보통 주식을 볼 때 연결 기준으로 보시는데 여기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도 그렇고 어지간하면 이런 거는 별도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별도 총자산이 291조네요. 여기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특별계정 자산을 빼줘야 합니다. 각각 2.5조, 영원 52.4조입니다. 따라서 총자산은 236조가 되겠네요. 여기서 3%니까 약 7조까지 다른 회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 3% 보유 내역을 구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106조 제1항 제6호에 나와 있습니다. 대주주 및 자회사의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란 항목인데 다른 회사라는 문구와는 차이가 나죠. 사실 법안 만드시는 분들이 제한 이유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즉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사가 대주주의 사금과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인데 표현을 대주주에서 다른 회사로 바꾸면서
자산운용 시 몰빵 투자의 위험성 지적으로 의도를 포장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를 통해 법 개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의명분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고요. 즉,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잘 지급하려면 자산운용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특정 회사에 너무 많은 자산을 배분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요. 사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는 30%를 차지하는데 코스피 200 사는 것과 삼성전자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위험이 달라지는 건지요. 아니, 코스닥 사는 것과 비교해서 이게 위험이 그렇게 커지는 일이라는 건지요. 그리고 주식은 매도하면 이틀 뒤면 돈이 들어오는데 뭐 그리 보험금 지급이 안 될런지요. 차라리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을 얼마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제를 한다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0년 이전에 삼성전자를 최초 5천억에 취득해서 지금 28조가 된 건데 198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이 8.2%인 반면 삼성전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10.4%로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보험사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급 여력 비율 IBC를 통해 관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분 가치가 모두 시가평가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 아래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에서 관리가 들어가고 150%가 되면 증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한 게 문제인데 삼성생명 RBC는 337%로 훌륭합니다. 참고로 한화생명이 261%, 교보생명이 355%입니다. 정말로 보험금 지급이 걱정되어서 법을 만들려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가평가의 시적절성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 회계 기준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올해 3월 시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글로벌에서 2023년에 시가평가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 되어서 또 늦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굳이 앞서 나가서 글로벌 규제를 선도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를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계열사인 화재증권 카드 자산 서비스 SRA가 대략 4.9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금융계열사가 전자 S1 중공업 호텔신라 등 29조 정도 됩니다. 일단 금융계열사는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고 비금융계열사는 전자를 뺀 나머지는 모두 매각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야 전자를 1원이라도 적게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전자 2조를 제외한 약 26조를 팔아야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삼성화재도 계산해보면 거의 3조 가까이를 매각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약 29조입니다. 5년에 걸쳐서니까 매년 약 5.8조가 되겠네요. 별도 기준 삼성물산의 순차입금은 5천억 중반입니다. 돈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매년 1조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투자 배당이 나가는 게 추가로 있지만 매년 3에서 5천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겨납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제일 먼저 고려해 볼 것이 보유자산 매각입니다. 땅이나 지분을 파는 건데요. 사실 유형자산 투자 부동산이 이제 별거 남아있지 않아서 이건 별로입니다. 보유 지분 중에서 돈이 될 만한 건 생명, SDS, 중공업 등이 있는데 향후 지주회사로 갈 수도 있고 다 합쳐봐야 4조 정도라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분이 43.44%인데 시가총액이 54조입니다. 따라서 지분 가치가 23조가 넘습니다. 세후로 생각하면 약 17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전히 29조엔 12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채를 12조 발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현재 물산의 신용도를 볼 때 조달 금리가 2에서 3% 수준입니다. 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2% 중반이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현재 70%에서 오히려 61%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거래법이 문제가 됩니다. 자회사 가치의 합계가 자산의 50%를 넘어가게 되면
지주회사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삼성물산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5년 후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자산의 66%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지주회사로 가고 싶지 않은 게 삼성입니다. 돈 문제가 가장 큰데 지주회사 전환 시 삼성전자 지분의 20%까지 늘려야 하는 점입니다.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넣어서 겨우 13.69%까지 전자지분을 샀는데 6.31%인 21조를 더 사라니요.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혹시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려면 상장 자회사의 경우 30%까지 지분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10%를 더 사야 되면 33조가 더 들어갑니다. 토탈 54조입니다. 이건 정말로 구하기 힘든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자산을 늘려서 이 비율을 50% 밑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이 최소한 22조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정석적으로 한다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늘려야 하겠지만 그러면 이씨 일가가 소모해야 할 현금이 너무 크니 하지 않을 듯 합니다. 만약 하더라도 소액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부채를 또 더 늘리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사채를 25조 정도 더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발행하는 사채가 37조입니다. 이자 비용의 경우 전자지분 총 가치가 46조이므로 배당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부채 비율은 120%로 좀 늘어나긴 했으나 대단히 문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비로소 삼성생명법을 지키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물산 주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NAV, PBR, PER로 나누어 보았을 때 NAV에는 일부 악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바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약 5조의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AV 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0조에 이르는 지분가치 대비 이미 절반 수준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5조 정도 변동이 있다고 한들 할인율이 조금 변동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PBR의 경우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장부가 2.56조였던 삼바가 시장가 23조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바 장부가액과 매각 차익에 따른 세금이 빠지지만 자기 자본이 15조 이상 증가하게 되어서 PBR이 0.97에서 0.57로 낮아지게 됩니다. PER의 경우에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전자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에는 손익계산서에 배당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회사로 분류되어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오게 되면 순이익에 지분일만큼을 곱한 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자액에서 받은 배당 수익이 4,231억입니다. 만약 지분법 이익으로 분류되었다면 이보다 6,533억 많은 1조 764억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기준 PER이 20.82배가 아닌 12.84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전자지분을 모두 사온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삼바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속성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전자지분율이 13.69%가 되면 지분법 이익으로만 2조 9,444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2019년 배당 수익을 빼고 2019년 물산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더하면 2019년과 영업 상황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지배주주 순이익이 3조 5,714억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PER이 6.12배 밖에 되질 않네요. 물론 성장성 있는 바이오 사업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선두기업 전자를 손에 쥐고 가치를 비로소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PBR, PER 등 눈에 보이는 수치에서 저평가가 확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약 이 같은 지분 변동이 발생한다면 삼성물산에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영상을 끊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